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천미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47강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금주령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미국 참전의 이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이 신부님 아주 그 전쟁에 관련된 아주 재미난 조그만 소 논문이 있으니까 좀 그 읽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휴먼카인드 리터르 브헤르만 전쟁에 관한 부분 일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1943년, 이건 2차 세계대전이겠죠. 11월 22일 태평양의 한 섬에서 전투가 시작됐다. 거기에 대령이자 역사학자인 셰무얼 마셸이 동행했는데 거기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한다. 일본군은 미군에 비해 엄청난 수적 열세였지만 미군의 방어선을 거의 뚫을 뻔했다. 셰무얼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역사적 일을 한다. 아침에 병사들을 모아 집단으로 인터뷰했다. 거기서 셰무얼은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한다. 대부분 병사들은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이다. 셰무얼은 300명이 넘는 대대에서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36명 뿐이었음을 확인했다. 아니,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는데도 300명 중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36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경험 부족이었을까? 아니다. 사격할 의지에 관해서는 신참과 숙련된 고참 사이에 차이가 없는 듯했다. 그리고 총을 발사하지 않은 병사들 중 많은 수는 훈련 때 명사수였다.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은 것도 아니었다. 사격을 하지 않은 병사들은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의 위험을 감수했다는 의미이다. 세뮤얼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정상적인 정서구조 일부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상자는 소수의 군인들이 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에 자극을 받은 학자들은 다른 전쟁에 대한 가정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65년의 전쟁이 끝나죠. 게티스버그, 이게 마지막 거의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그런 예이다. 그 전장에서 회수된 27,574정의 머스킷, 그 굉장히 긴 총 있죠. 머스킷 총을 조사한 결과 무려 90%가 여전히 장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전됐으니까 총을 안 쏜 거죠. 실상은 점점 이상해진다. 약 12,000정의 소총이 2중 장전되어 있고 그중 절반은 3중 장전되어 있었다. 장전만 계속 한 거예요. 총을 안 쏘고. 심지어 총열에 23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총을 안 쏜 거죠. 병사들은 장교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머스킷 총은 한 번에 하나의 탄환을 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뒤 역사학자들은 총을 장전하는 것이 총을 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 총알을 밀어넣은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사무엘 대령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이어졌다. 그중 랜들 콜린스는 중상을 입은 병사들의 사진 수백 장을 분석한 뒤 약 13%에서 18%만이 그들의 총을 발산한 것으로 추산했다. 아니, 전쟁 그 총알 날아다니는 데서도 대부분은 총을 안 쐈다는 얘기예요. 그는 가장 일반적인 증거로 판단할 때 인간에 대한 홉스식 이미지는 경험적으로 잘못되었다. 인간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함께 하도록 태어났으며 이것은 폭력을 저지르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서로 돕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했죠. 이건 내가 또 뭐 강의 때도 몇 번 보여줬던 거죠. 1914년 크리스마스까지 1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사망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벨기에 해안에서 프랑스, 스위스 국경까지 800km가량 뻗은 전선은 4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날마다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은 기껏해야 땅 몇 에이커의 대가로 죽임을 당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밤 저녁 7시에서 8시경 영국군 제2여왕 연대의 엘버트 모레는 불신으로 눈을 깜빡였다. 저 반대편에 있는 게 뭐지? 불빛이 하나씩 깜빡이고 있었다. 손전등과 횃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때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영국군은 질세라 저들박에 한밤중에 이런 크리스마스 송이죠를 한 소절씩 들려가며 부르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박수를 보내오며 오 탄넨바움 소나무여 소나무여로 화답했다. 소나무여 소나무여 이 노래입니다. 두 적진이 한참 동안 캐럴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라틴어로 참 반가운 성도요를 합창했다. 벨기에의 어느 마을 전선에서는 적군들 서로가 선물을 교환하고 헬멧을 골대로 이용한 축구 경기도 있었다. 대부분 영국인들은 독일인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놀랐다. 고향 신문에서 독일인들은 총검으로 유아를 찌르고 신부들을 교회종에 매달고 다니는 사나운 훈족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 전선과 거리가 멀수록 중호도 커진다. 그러니까 중호는 영국 그 안에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 안에서 뭐 뉴욕에서 중호가 커진 거죠. 국내 전선 즉 관공서와 뉴스 작성실, 거실과 술집에서는 적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났다. 하지만 참호의 병사들은 상호 이해를 발전시켰다. 한 영국군 병사는 다음 같은 편지를 집에 보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니 많은 신문기사가 끔찍하게 과장된 게 틀림없다고 나는 정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국 전선의 3분의 2가 크리스마스에는 전투를 중단했다. 1981년 BBC 다큐멘터리 무인지대의 평화가 방영되며 비로소 이 이야기가 단지 한낱 소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쟁이 많은 병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전쟁은 1914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끝났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병사들이 니네들이 전쟁 더 할 거냐, 휴전할 거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바로 크리스마스 때 끝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영국군 소령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총을 다시 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수천 명 군인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선을 따라 비밀리에 적군이 서로 편지를 오고 갔다는 거예요. 편지가 전달되었다. 다음은 한 프랑스 부대가 독일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다. 내일 경계하세요. 장군 한 명이 우리 진지를 방문하러 옵니다. 우리는 사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영국 대대는 독일군으로부터 비슷한 서신을 받았다. 우리는 당신의 동지로 남을 것이다. 강제로 발사해야 하는 경우 아주 높은 곳으로 쏠 것이다. 전쟁 내내 평화는 언제라도 폭발할 위협이었다. 군사 역사학자 토니 애슈워스는 1914년 크리스마스를 빙산 전체가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평화의 산은 언제라도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산을 표면 아래로 눌러두기 위해서는 장군, 정치인 및 전쟁꾼들, 기업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에서 우격다짐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전쟁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렸다. 이미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참호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중어군과 선동 정치가들에 의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제가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는 6.25 전쟁 때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텔레비전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유권자, 통계 자료에 등장하는 난민, 용의자, 사진의 범죄자 등 그들 모두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며 다른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한 영국 병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독일군도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군도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군도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JP 모건을 구하기 위해서 윌슨 대통령이 시작한 1차 세계 참전한 미군 200만 미군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꾼들의 놀이에 서로 총을 쏘고 죽일 수밖에 없고 그 대부분의 한 80%의 군인들은 총을 적에게 쏘지 않았다는 거, 전쟁 중에서도. 참 좋은 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서로의 다른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현대 전쟁은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JP 모건을 살리려고 미국은 참전을 더 결정을 했던 거죠. 또 전쟁 중에 사실은 일반 군인들, 평범한 군인들은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고 쏴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고 또 그 모든 독일군이든 히틀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 군인 개개인이 전쟁을 일으킬 의지는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전쟁을 참가를 했는데 마지막 결정권은 총은 그들이 쏘지 않았다는 비율이 80% 정도가 총을 쏘지 않는 비율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한번 그런 방향 쪽으로도 한번 전쟁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사실은 1918년에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1919년에 금주법을 시행을 해요. 1933년까지 14년 동안 미국의 금주법. 여러분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느냐 하면은 마피아 알카포네를 필두로 한 마피아 영화가 대부분이 금주법에 다 걸려 있어요. 술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 유통을 시키는 것이 마피아 영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금주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농촌 개신교 세력인 금주 십자군 로비 단체인 안티살롱 동맹, 살롱을 안티한다 이거예요. 살롱 여러분들 아시죠? 살롱 마담 그 살롱 얘기입니다. 기독교 여성 단체인 여성 기독교 금주 연맹 등이 금주법을 주도를 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음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법은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일부 주류와 가톨릭교회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체 성사 때 사용하는 포도주만 허용을 하였고 금주라고 해서 완전히 술을 못 만들게 한 건 아니었던 거죠. 약간의 맥주 정도 이렇게를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류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습니다. 금주법은 1933년 12월을 꽉 채운 14년이죠. 미국 수정헌법 21조가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가 됩니다. 금주법의 장단점을 좀 보면은 통상적으로 금주법은 실패로 돌아간 악법이라고들 생각하지만 금주법이 시행된 1920년 동안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 보면은 밀주가 사실은 금주법이 됐을 때 그 이전보다 밀주가 훨씬 많았다는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료는 알코올 소비량은 줄었고 1940년대까지 알코올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 수준 이하를 유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금주법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담가 먹는 밀주, 그 다음에 금주법의 결과 시카고의 알카포네를 두목으로 하는 마피아나 뉴욕 갱스터 같은 도시 지역 범죄 조직들이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양산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조직의 밀주 유통 사업이 오늘날 마약 밀매 사업의 원조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밀주를 안 하고 마약으로 옮겨갖고 미국의 마약은 심각합니다. 제가 이 마약에 관련된 것도 한 주제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얘기를 좀 하면은 미국은 그 노숙자들한테 그 티켓 슈퍼에 가갖고 뭘 사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줘요. 그럼 그 티켓을 깡을 해갖고 뭐 한 30%, 50% 싸게 해갖고 달러를 받아갖고 마약을 사 먹는 그런 경우까지 뭐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들이 금주법은 해가 갈수록 지지자를 잃었고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각 주정부들은 주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이게 세금하고 또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세금을 끌어들이는데 술, 주세에 여기에 굉장한 세금들이 많이 부과가 되죠. 미국 동부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7세기에도 주류 판매 제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음주로 인한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법적으로도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잠깐 금주법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한 이후에도 위스키와 같은 중류주에 대한 세금을 주세로만이 아니라 죄악 세금으로 인식하고 이 위스키 같은 독주 한 30도에서 한 40도, 50도, 심하게는 60도까지 독주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토마스 제퍼슨 역시 이런 이유로 주세에 대한 법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죠. 워싱턴의 뒤은 금주운동이 진행되었던 1830년 당시 독주인 중류주 소비량이 매주 1인당 1.7병 이게 대단한 거죠. 위스키를 일주일에 1.7병 먹었다는 건 그냥 매일 저녁 술을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영화나 또 미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또 노르웨이나 이런 바이킹들 영화를 좀 보면은 그냥 먹는 게 다 술이에요. 그냥 마시는 게 다. 그만큼 인류하고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2010년 미국 소비량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술을 1830년에 많이 먹었다는 거죠. 금주운동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더 많은 양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고 음주는 미국 재건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겼고 사회제도가 미흡했던 당시에는 음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21세기 마약 남용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겼다는 거죠. 술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음주. 미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내전인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벌어진 링컨이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주요 노동 인력이었던 만 13세에서 43세 남자의 8%가 전쟁으로 죽어요. 이는 북부 지역의 6%, 남부 지역의 18%. 왜냐하면 북부 지역은 인구가 한 2천만 됐고 남부 지역은 인구가 900만 정도 됐죠. 그래서 원래 인구수에서도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이기기가 어렵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은 전쟁의 피와 복구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피해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 사회적 위기감, 지금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간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해갖고 이게 아마 음주하고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 사회적 위기감 등으로 개인별 음주량이 점차 증가했고 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음주로 인한 아내의 피해는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경건한 삶을 주장하던 개신교회 중에서도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조선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들은 철저하게 술, 담배 이거 금연, 금주를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고 있죠. 음주 남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문제로 보던 미국 문화에서 남북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 달래기 위한 음주와 이로 인한 중독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법적 개입을 고려하게 했던 거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독일 정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것이 법의 제정, 명분 및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자들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는 독일 잠수함의 미국 여객선 격침 사건인 루스타니아호 사건과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인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 이민자들이 양조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불을 쌓는 일을 견제하려고 금주법을 제정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독일 사람 맥주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주법 당시 미국의 주류 소비는 포도주와 위스키, 럼, 브랜디와 같은 또 꼬냑 같은 과실주와 증류주가 대부분이었고 맥주의 소비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실주와 증류주는 독일인이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출신 양조업자가 제조 판매를 했고 독일 출신 양조업자는 과실주와 증류주가 아닌 맥주를 주로 공급했다고 그래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반독일 정서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독일 이민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못 줬다고 그럽니다. 금주법의 효과. 금주법으로 미국의 음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1920년대 음주량은 이전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금주법 이전보다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도 줄어들었고 음주로 인한 사망이 30%에 달했다가 10%까지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금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음주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전혀 많이 달라져서 금주법 이전에 음주량 수준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근이 먼저 크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포드 자동차의 발표에 따르면 직원의 결근이 금주법이 시행된 이후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다른 산업에서도 음주로 인한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어서 생산성 향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주법의 시행은 현재도 마리아나, 마약과 같은 불법 약물에 대한 금지 법률과 신체적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에 대한 통제, 금지 법률의 그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1920년도에는 미국 개척 시대부터 존재하던 살롱의 문화, 남자들이 가서 먹는 그 살롱의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부극 보면은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술들 남자들이 쫙 앉아서 이렇게 먹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총을 딱 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그런 또 쉐인 이런 서부극을 보면 그런 거 멋이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살롱의 문화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금주법 이전에는 남성만이 살롱이나 술집과 바 등에서 술을 마셨으나 금주법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맥주와 같은 가벼운 술을 식당이나 바에서 마시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금주법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 대상으로 했고 법이 폐지된 이후 술을 마시는 권한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지닌다는 인식이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금주법하고 마피아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포도주와 맥주는 신석기 시대부터 마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포도주를 놨는데 그게 시큼해 갖고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벌써 마시기 시작한 거죠. 밀도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맥주도 3,500년 전부터 마셨다는 얘기가 그 시신을 보니까 맥주 마시는 흔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술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은 술 꿀팁이라고 내가 이렇게 꼭지를 빼놨는데,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 있고 로제 와인이 있어요. 장미 와인 이렇게 색깔이 옅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요. 이렇게 뽀로로 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디저트 와인, 대개 아이스 와인을 디저트 와인으로 먹죠. 강화 와인, 좀 강하게 한 아주 독한 와인들도 있죠.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술은 포도 종류에 따라서 술 이름이 다 다릅니다. 포도가 한 6종류가 대표적인 건데, 쉬라라는 포도로 만드는 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포도주를 사면은, 와인을 사면 그 밑에 글자가 있어요. 쉬라, 쉬라즈, 라고도 부르고, 말백이라는 것도 있고, 네비올로라는 것도 있고, 까베르네 소비뇽, 요걸 가장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판델, 그 다음에 메를로, 요거는 이제 나파밸리, LA에 가면 이 메를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뭐냐면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메가의 효소로 당화, 이렇게 발효해갖고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뒤 증류하여 만드는 양주입니다. 끓여갖고 김이 올라가면 그 김이 또르륵 떨어지면은 그게 위스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떡갈나무나 졸참나무 통에 넣어 숙성시키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의 것이 스카치 위스키로 유명하죠. 럼주는 해적의 술인데, 사탕수수에 설탕을 만들고 난 찌꺼기인 당미를 이용해서 발효시키죠. 그리고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이건 해적들이 먹는 술이다. 그래갖고 럼주 증류시켜서 만든 거고, 브랜디는 넓은 의미의 브랜디는 과일주를 증류하여 만든 술의 총칭을 브랜디라고 그럽니다. 좁은 의미로는 포도주를 증류한 후 오크통은 참나무, 그러니까 도토리나무 통에 숙성시킨 술을 가리칩니다. 대개 술은 거의 한 90%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는데, 그게 참나무, 도토리나무입니다. 이게 참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참으로 나무다. 그래서 그걸 참나무로 그러고, 이 참나무 오크, 이거는 미국에서는 상수도, 물 보내는 데 씁니다. 그래갖고 물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죠. 꼬냑.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하는 와인 베이스 브랜드를 꼬냑이라고 부릅니다. 꼬냑 지방에서 만든 술이라고 해서 꼬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2년 숙성이 돼야만이 꼬냑이라고 부릅니다. 뭐 12년 산도 있고, 20년 산도 있고, 32년 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르는 값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술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의 이해 때문에 미국의 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여기 학생들 술 담그는 수업 시간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갖고 이 술을 무시할 수가 없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술 석 잔 마시고 이별주 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이 술, 미국에 1919년서부터 1933년 14년 동안 금주령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훨씬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LA 쪽에 나파밸리 어마어마한 포도가 나와서 미국의 포도주도 요즘은 꽤 쳐주죠. 프랑스를 최고로 치는데, 요즘은 호주나 뉴질랜드, 칠레 이런 와인도 굉장히, 스페인 와인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